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99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99번째 저희가 요즘 계절에 딱 맞는. 네, 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 중에 도저히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두 분입니다. 서정주 그리고 박노해 두 시인의 시들. 먼저 서정주 시인의 살 간단하게 좀 봤고요. 네. 그다음에 시 2개 정도 저희가 읽어봤고요. 아직 못 다 읽은 시가 많죠? 네, 또 대표적인 시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냥 이거는 제 마음대로 뽑아왔으니까. 네. 이게 추천사라고 추천. 근해죠, 근해. 근해를 한자말로 추천이라고 하는데. 아, 그래요? 이것도 근해 이야기죠.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던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 교과서에도 수록됐을 겁니다. 제목이 추천사예요? 네. 추천사 춘향의 말 일이죠. 우리 마도님이 한번. 예. 춘향의 말을 춘향 마도님. 잘 읽어요. 꼭 듣고 싶다. 양들아 그네줄을 밀어라. 이도령 같은데. 방자 같은데요? 그러네. 먼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못 들어주겠어.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 나무와 백앤모의 뉘듯한 불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꾀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려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려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나 이 시 좋아했었어. 학교 다닐 때 이거 문학책에 있었는데 저 이 시 되게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바로 춘향의 이야기죠. 춘향의 이야기인데 마지막 이제 문단이 특히 좋았었어. 밀어 올려다오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보통 그런 해석 많이 하잖아요. 신분 상승 그리고 현실 초월. 그치, 뭔가 묶여있는 나의 몸을 자유롭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중을 난다는 거죠. 그네를 타고 어쨌든 공중을 나니까 네. 이게 사람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하늘을 날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네 탈을 타고 공중을 한번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결국 그 그네줄이 관련돼 있잖아요. 네. 그거 없이는 안 되니까 네. 그리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가고는 싶다. 그렇지만 서로 가는 달같이 나는 갈 수 없다. 달은 거잖아요. 그냥 저 하늘에 떠서 스스로 가는데 나는 그네줄이 바로 의존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달도 결국은 궤도를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 따라서. 그러니까 달도 꼭 자유롭고 초월한 걔도 건 갈 수 아니겠죠. 있는 거 아닌데. 듣는 분들이 뭔 소린가 약간 좀 네. 헷갈리실 만한 것만 제가 다시 네. 한번 읽어드리면 네. 서으로 가는 달같이는 서가 서쪽 할 때 서입니다. 그렇죠. 네. 시적으로 이제 서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 거죠. 서쪽으로 가는 달처럼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백앤모에 뉘듯한 풀꽃 더미로부터 요거는 베개를 베고 눕는 네네. 듯한 풀꽃 더미.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지금 현재 나를 묶고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다. 네. 이런 느낌입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도 이제 호가 미당이잖아요. 네. 미당.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미당이 뭡니까? 아직 모자랄 미자란 말이죠. 모자랄 이업하다 할 미. 때 미자. 네. 그러니까 당은 집당자거든요. 집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자기를 겸손하게 말하는 의미의 미당도 되는데 또 한편에서는 나는 집 같은데 안 있을래라고 되는 거죠. 떠돌이. 자기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나는 집이 안 됐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계속 떠돌아 다닐 거야. 이런 것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춘향의 말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먼 바다로 배를 내밀듯이 춘향은 바로 그 계급 사회에서 네네네. 신분의 그 기생의 딸로 정말 이게 가장 신분 차별의 희생자고 또 신분도 기생이고
또 여성의 이중구속. 이중구속이죠. 굴레. 이중구속. 그 굴레에서 결국은 계속해서 벗어나고 싶듯이 사람들도 사실은 나를 둘러싼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그렇죠.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네.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 내가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이 사람들을 좀 감동을 좀 주는 거 아닌가. 근데 참 알고는 있죠. 서로 가는 달같이 난 갈 수는 없다. 그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죠. 내 조건과 이런 것들을 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렇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쩜 본인도 내가 이제 타고난 게 글재주 하나인데 네. 그렇지. 내가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 없으니 본인도 너무 답답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쉽게 자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쉽게 벗어나고 싶어하고 이러니까 이게 대결을 하기 싫어하는 거죠. 정면 대결하기 싫고 회피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일종의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도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그 성향이 이런 시를 보면 또 약간 반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아주 우리 정프로 해석에 딱 맞는 시 같아가지고 한번 네. 읽어보시면 춘향 유문, 춘향의 유언이죠 일종의. 네. 네. 춘향의 말 세 번째. 춘향 형사 안녕히 계세요, 도련님. 지난 5월 단오날 처음 만나던 날 우리 둘이서 그늘 밑에 서 있던 그 무성하고 푸르던 나무같이 늘 안녕히 계세요. 저승이 어딘지는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단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길 땅 밑을 검은 물로 흐르거나 도솔천의 하늘을 구름으로 날더라도 그건 결국 도련님 곁 아니에요? 더구나 그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여기 이 이제 시도 교과서에 있었어. 도솔천이라는 게 불교의 용어인 모양입니다. 그렇죠. 예,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 뒤에 한자를 못 읽겠어. 여기 뭐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 네. 어려운 한자는 아니라고요 이게. 네. 못 읽네. 불교의 욕계 육천의 제4천. 육천의 제4천 네 번째. 네 번째 하늘이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본래 재밌는 게 이 다음 시가 이제 선덕여왕 말씀도 있는데 네. 그 선덕여왕이 그 욕계에서 두 번째 하늘로 가거든요. 그 선덕여왕도 아주 공덕을 많이 쌓았는데 네, 네. 근데 춘향은 네 네 번째 하늘 더 번째로? 높다 이거 두 계단이 더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춘향이 이 이도령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고지순한 건지 얼마나 헌신적인 건지. 이 춘향 저는 좋아했는 모양이에요. 춘향이를 주제로 시를 이렇게 쓰실 정도면 그럴 건가요? 근데 이 보면 이게 참 이건 어떻게 보면 유문인데 네. 어떻게 보면 아주 섹시한 느낌이 들죠. 특히나 우리가 남녀 간의 정을 한자말로 운우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구름이 소나기 되어 퍼부을 때 춘향은 아. 틀림없이 거기 있을 거예요. 운우지정을 뜻할 수도 있죠. 네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우리가 보통 뭐 그러지 않습니까? 구름을 옛날에 귀양간 신하들이 그 구름에 자기 심정을 의탁하잖아요. 자기 신세를. 구름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바람이 불어야 네. 움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름이 촥 흘러가가지고 저 임금의 궁전 구중심체에 가서 그 비를 비가 뿌려다 내려. 신하가 말할 때는 그건 눈물이다. 나의 눈물. 나의 네. 정성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본래 구름에서 소나기가 되어 뭐 비가 퍼붓는다는 게 나의 어떤 마음 이런 걸 알아달라는 네, 거거든요. 네. 그 내 마음이 결국 너에게 전달돼서 너 마음을 적게 만든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좀 우리가 프로이드적으로 해석하자면 또 아주 육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춘향이가 죽기 전에 예, 도련님한테 쓴 글 뭐 이렇게 이제 시를 설정을 한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우리가 이별은 하지만 이렇게 나오죠. 저승이 어딘지 똑똑히 모르지만 춘향의 사랑보다 오히려 더 먼 딴 나라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으로 우리가 죽어도 이별을 해도 사별을 해도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 이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내 사랑 그만큼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시라는 게 이게 우리가 물리학 법칙이라든지 과학으로 따져보면 이거 다 엉터리 진술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시가 가지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어차피 나고 죽고 병들고 다치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고 이런 생물학적 존재이고 자연 법칙의 규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것에 휘둘리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내가 결의를 가지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시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을 보면 내가 죽으면 그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승이 어딘지 몰라도 내 사랑을 보다 더 멀지는 않다. 그리고 내가 천길 땅 밑을 검은불로 흐르구나. 그러니까 이건 땅 밑이니까 황천. 가장 지하 검은물이니까 이건 뭐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든 아니면 저 도솔천 하늘 저 멀리 있는 또 그 가더라도 그게 다 도련님 끝이다. 그러니까 이 멀리 떨어지고 멀리 우리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나는 항상 너와 곁에 같이 있다라는 우리 흔히 말하는 거죠.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적 표현인 거죠. 지긋지긋해. 약간 요거 원태현과 아닙니까? 그렇네. 원태현 느낌. 지독한 사랑이네. 지독한 사랑. 네, 참 아름답네. 뭐 저는 쉽고 이게 이렇게 네, 하는 게 네, 좋은 네. 시죠. 근데 이제 요런 시가 있고 또 네. 이제 좀 이분이 아주 민담같이 쓴 시가 있거든요. 민담이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신부라는 신부. 신랑 신부할 때 네. 신부. 신부는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겨우 기민머리만 풀리운 채 신랑하고 첫날 밤을 아직 앉아 있었는데 신랑이 그만 오줌이 급해져서 냉큼 일어나 달려가는 바람에 옷자락이 문 돌지기에 걸렸습니다. 그것을 신랑은 생각이 또 급해서 제 신부가 음탕해서 그새를 못 참아서 뒤에서 손으로 잡아 다지는 거라고 그렇게만 알곤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 돌지기에 걸린 옷자락이 찢어진 채로 오줌 누곤 못 쓰겠다며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40년인가 50년인가 지나간 뒤에 뜻밖의 딴 볼 일이 생겨 이 신부네 집 옆을 지나가다가 그래도 잠시 궁금해서 신부방 문을 열고 들여다보니 신부는 기민머리만 풀린 첫날밤 모양 그대로 초록저고리 다홍치마로 아직도 고스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그 어깨를 가서 어루만지니 그때서야 매운 죄가 되어 폭삭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초록죄와 다홍죄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아, 이 시가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신부가. 아, 이건 뭘 뜻하는 걸까? 40년인가 50년인가에서 저는 약간 우리 정박님과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요? 뭔데요? 이게 본인들 나이랑 본인은 비슷해서?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40년 지난지 50년 지난지 네.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루하루 기다리는 그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무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 아니 이 신부는 뭐 여러 가지 이게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네. 근데 이게 또 재밌잖아요. 판타지가 우리에게 또 들려주는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결국 아까 제가 이제 시에 대해서 말씀했다시피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또 근데 이런 억울한 사람들도 안 많았겠습니까? 이조 여인 잔혹사 해가지고 예전에 무슨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근데 불구하고 요거를 이제 소재로 차용했다는 것은 이게 정조를 강조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물론 그걸 비꼬는 수도 있겠죠. 네네. 정조를 강조하는 남성.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한 생각을 가지고 40년, 50년을 계속해서 딱 그 자리에 앉아가 기다리고 그 속에서 어떤 불길이 그건 하나의 어떤 진짜 이 의지의 불길이잖아요, 사람의. 그쵸. 그 불길이 계속 나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길이 누군가가 이제 그걸 알아주는 순간 네. 그 불길은 순간에 이제 제로 내려앉았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멋지네. 우리가 사라져가는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어떤 비장한 아름다움도 던져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네네. 토속적이고 재미있으면서도 좀 신비주의적인 그렇네요. 우리를 둘러싼 뭔가 또 다른 어떤 궁극적인 힘이 있다 이런 느낌을 좀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합적인 느낌이 드는 시다, 되게. 좋네. 저 이 시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이 시로 가겠습니다. 근데 참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죠? 이거 자기가 돌적이에 옷이 걸렸는데 아유 신부가 지금 음탕해가지고 빨리 첫날 밤 치르자고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에이 엄난하다, 나 뒤도 안 돌아볼래. 참 이런 일도 일어났겠습니까? 오해도 참 많죠. 네. 이런 거 하나 또 있습니까 혹시?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신부. 그 정도예요. 아 신부 좋지 않아? 난 재밌었어. 그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감수성 봐요. 난 너무 슬픈데 지금. 그 우중유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우중 유제, 유죄? 예, 유 그러니까 비가 오는 중에 네. 네. 있을 유자, 제목제자. 비 아, 오는 왜 우리가 우중, 옛날 동영화 유제. 이런 거 보면 네. 그렇게 뭐 무슨 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예스럽게 쓰기도 하죠. 네. 비 오는 날 그냥 한번 네, 네, 읊어봤다 이런 거겠죠. 음. 신라의 어느 산에 진땀 흘리며 계집과 수풀에서 그질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홍시에 마음이 솔려 또그르르 그만 그리로 굴러가 버리듯 나도 이젠 고로초롬만 살았으면 싶어라. 소내기 속 청솔방울 약으로 보고 있다가 어쩌면 고로초롬은 될 법도 해라. 이게 좀 웃기는 시인데요. 신라의 어느 사내가 진땀 흘리면서 계집과 숲으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갑자기 홍시가 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열심히 성행위를 하다가 그 홍시의 마음이 갑자기 이 집중을 못하고 그 마음이 홍시가 또고르르 굴러가듯이 자기 마음도 거기에 또고르르 굴러가듯이 나도 이제 고로초롬만 요거는 시점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다음에 소나기가 내리는데 소내기라고 해요. 청솔방울 소나무 방울 있잖아요. 네. 솔방울. 네. 근데 그게 뭐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솔방울 쓸 데가 별로 없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걸 약으로 보고 있다가 쓸데없는 것 같아도 그 약 되는 걸로 보고 있다가 어쩌면 고로초롬은 될 법도 해라.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것도 약이 될 수도 있죠. 개똥도 이런 약에 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예. 것처럼. 아, 거기 십니까? 네, 그게 십니다. 이건 별로 안 와닿는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이게 저도 사실 이것만 보고는 뭐 이게 뭐지 했는데 그 어떤 평론가가 이 해석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뭐예요? 이 뭐냐면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 중에 몸과 마음을 잃고 가장 열중하게 만드는 일이 뭡니까? 성행위. 그 성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든 걸 잃고 성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 완전 몰입을 하고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그런데 그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웃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옆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웃기겠죠. 옆에서 보면 얼마나 네. 웃기겠어요. 네. 예를 들어 자기는 막 지금 진땀 흘려가면서 지금 나오죠. 진땀 흘려가면서 막 숲으로 해서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누군가 옆에서 우리가 시를 지금 보듯이 보고 있으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다가도 뭡니까? 홍시가 하나 쪼르르 떨어지고 굴러가니까 갑자기 순간적으로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 네. 집중이. 네. 무슨냐면 아무리 심각하고 내가 아무리 지금 막 중요하고 이런 것도 극히 조그맣고 엉뚱하고 이질적인 요소 하나만 탁 들어가도 금방 깨진다. 이거죠. 별일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적으로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이 절대 보이지만 그래서 몰입하지만 그 별거 아닐 수 있어. 너무 그렇게 힘 빼지 마. 지금 저 솔방울 아무 의미 없이 보이는 것도 약으로 보려면 볼 수 있듯이 그냥 고래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 현실 초연해 보이는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그럼 좋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힘 빼지 마. 너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가는데 우리 뭐 통속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이 순간도 지나가리라. 결국 이 순간도 지금 절대적인 것도 네네. 크게 보면 인생의 상대적인 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너무 그 개념하지 마라. 너무 그 큰 의미 부여하지 말고 네. 내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거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조금 더 해석이 이제 좋다. 이 평론가가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지금 내가 성충동은 절대적인 것 같잖아요. 내가 지금 뭔가 지금 막 욕망이 들끓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미친 상태가 가잖아요. 완전 네네. 온 오장육부가 다 크게 집중되는 느낌이 가잖아요. 그런 성충동도 사실은 뭐냐 이거죠. 종족 보존의 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실제 큰 어떤 자연 법칙의 한 부분으로 지금 작용하는 거다 이거죠. 내가 막 이 여자가 마음에 들고 해서 막 집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내 몸에 있는 DNA가 네. 시키는 행동이었을 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시가 지금 잘 익은 홍시가 떼구르 굴러가는 것도 그 자연의 이치잖아요. 네네. 잘 익은 것도 결국은 떼구르 결국 달려있다 걸어가듯이 너 인생이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막 몰입하고 이게 그게 아니다. 너가 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 너의 욕망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고 그거를 깨달을 때 보다 넓은 의미에서 너는 삶을 좀 더 완성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네네. 그걸 알아야 된다. 지금 네가 하는 것들이 좀 더 큰 차원에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러면 결국 뭐냐. 사람은 살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 성충동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자연 유전자가 시키는 것들. 그런 어떤 것들이란 그 딱 삶의 어떤 진실을 알게 되면 네가 삶의 어떤 그런 미몽에서 깨어나고 그렇게 되면 네 삶은 우리 흔히 말하는 깨달음을 얻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주 심오하게 주고 있다 네네. 이거죠. 약간 불교적 색채가 네네. 없지 않아 좀 있네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서정주는 현실에 초연한 대인배가 되라고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럼 현실에 신경 안 쓰면 어떻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렇게 문제는 쌓여 있는데 네, 역사에 반하고 민족에 반하는 그 사람이 결국 의식이 없어지잖아요. 현실은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또 문제가 나오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하던 거는 집중해. 하던 거에 집중해. 그런 지금 이야기도 막 이 막 역사가 바뀌는 것 같고 막 이 모든 이 지금 이 일이 세상 모든 일인 것 같지만 네.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네. 그런 시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현실 참여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맥 빠지게 한다. 이게 뭐냐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미몽이고 의미가 없다는 소리냐. 아니,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그걸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네. 우리 삶을 자꾸 삶에 매달리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삶 자체에 매달리면 삶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면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바라보고 위에서 바라보지 못하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끄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네네. 않느냐 이런 식이 같습니다. 자, 어떻게 서정주 씨 하나 더 갑니까 아니면 아니, 뭐- 국화협회에서는요? 국가협회에서 좋죠. 네. 근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예. 한번 듣고 싶어? 네,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국가협회에서 네. 그거 한번 국가협회에서 그럼 내가 한번 네, 읽어줄게요. 하시죠. 예. 그래도 대표시니까.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서정주 시인의 시가 되게 많이 교과서에 실렸었는데 친일 그것 때문에 요즘은 좀 덜한가?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죠.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되는 시인은 웬만하면 좀 안 시는. 자, 국화옆에서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요게 이제 국화 옆에서라는 시입니다. 어때 좀 느낌이 좀 있습니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서정주 이거- 시인의 시가 마음에 드네요. 오늘. 좀 이따 박노해 씨도 또 한번 가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가 참 좋은 것 같아 진짜 들으니까. 자, 그러면 네. 서정주의 시는 요 정도로 네. 정리하고 네. 박노해 네. 시. 노동자 해방을 위한 이 노동의 새벽을 네. 1984년에 발표를 했죠. 시집이 나왔는데 거의 첫 시집이에요? 네. 어. 노동의 새벽이 84년에 나왔죠. 네. 이게 나오자마자 엄청난 이제 충격과 열광적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문학평론가 40인이 꼽은 80년대 최고의 시로 선정되기도 했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시가 80년대 초반은 시의 시대였거든요. 네. 초반뿐 아닙니다. 87년에 그 서종인의 홀로서기 같은 경우도 100만 부 이상 팔렸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시집이 100만 부 팔린 나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참 가만히 보면 1919년 3.1 운동이 자질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주요한의 불놀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네, 네. 나오기 시작해요. 이거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뭔가 우리가 자질되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뭔가 그게 터져 나오는 게 시의 시대 같아요. 네. 80년 같은 경우도 바로 광주, 1980년 5월 광주가 있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분노와 여러 가지 좌절감을 결국 이 시를 통해 가지고 푼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하여튼 박노해 시인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거는 노동자가 이제 문학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원래 박노해 시인은 그러면은 그냥 일반 노동자였어요? 그러다 네. 시를 쓰게 된 거예요? 네, 이분은 1957년 전남 한평 출생인데, 네. 그러니까 15세인가 서울에 상경해가지고 지금은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인가요? 네. 설린상고 야간부를 다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을 하면서 공장도 다니고 버스 운전도 했다고 하고 다양한 걸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 이분이- 노동 현장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대학생들이 막 그랬던 것처럼 네. 간 게 아니고 진짜 그냥 진짜 생계를 노동자죠. 생계형 진짜 노동자죠. 네네. 네. 그 진짜 노동자의 생생한 생각과 네. 언어가 이제 표현되기 시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식인들이 노동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 저렇게 저러지 않을까 이 관념성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되게 웃겼겠다. 근데 진짜 실제로 노동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들었을 때는 그래서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 하는 것 같다는 아, 생각도 그렇겠죠. 했어요. 지금까지 했던, 알지도 네. 못하면서 와서 직접 해본 것도 아닌데 그건 맞습니다. 입 바른 소리 한다 약간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여기 노동의 새벽에 실린 시집이 한 40여 편 넘는데 네. 그중에 20편 이상이 노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단일 시집이 역사상 최고로 많은 노래로 만들어진 시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노동의 새벽 가지고 노래극도 만들고 연극도 만들고 뭐 판화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노동의 새벽 시집 자체가 80년대와 90년대 이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의 어떤 원전이 된 거죠. 텍스트가 된 거죠. 끊임없는 텍스트. 그때 말씀하셨던 왜 민중가요인가 그거랑 그 비슷한 민중가요로 거예요? 된 거죠. 민중가요로. 네. 민중가요로 손편이 된. 어떤 노래들이 대체로 좀 됐습니까? 뭐 노동의 새벽도 있고. 노동의 새벽. 네. 이러다가 노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뭐 이것도 있고, 또 그다음에 뭐 대길이란 노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시다의 꿈도 있고, 노래가 아주 많습니다. 나중에 또 노래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요. 그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 그 노동해방문학이라는 잡지가 만들어졌거든요. 89년에 그 산호맹이 출간되면서 이 노동해방문학에 이 사람이 이제 시와 글과 산문가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행했던 게 89년에 돌아가신 마강수 교수가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 이걸 유명하니까 이분은 그걸 비틀어 가지고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 뭐 이런 이렇게 해서 재치 있으시네. 네. 재밌다.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이 세상은 늘 관리를 많다. 요걸 가지고 현장 노동자의 공개 반박해가지고 또 글을 쓰고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셨죠. 그러니까 계속 수배를 당하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91년에 체포됐고 그래서 사형을 구형받았다가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죠. 형이 신부님이에요. 그 자기 형이 박기호 신부님이라고 가톨릭 신부님이시고 그래서 이제 독실한 가톨릭 집안이고 부인은 이제 약사예요. 노동 현장에서 만난 부인이 이제 이화여대 약대를 나오고 노동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혼인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서울대 지하철 입구역 근처에 이 부인이 했던 약국이 있었다고 기억이 나거든요. 박노해 시인의 부인이. 그리고 그때 지금은 그게지만 바로 박노해 시인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 자유한국당 김문수 전 지사가 왜요? 무슨 관계였어요? 노동운동의 대부였죠. 김문수 지사가. 70년대 최초로 대학생 출신 학출 노동운동을 시작했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 듣는데 그래서 김문수 씨하고 지금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김부겸 장관도 그 근처에 대학 서점인가를 했거든요. 저 그 같은 기억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사람 이제 관련이 많이 돼 있었던 거죠. 서울대 나오셨다는 얘기야. 거기서 뭐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자 결국 이 노동의 새벽이 본래 이제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이유는 너무 이게 시냐, 너무 이 현실 폭로와 고발이 너무 생생하고 너무 노골적으로 선전선동을 한다, 계급 투쟁을 하자, 이 정오를 유발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행동을 요구하고 또 마치 자본가를 타도하면 바로 좋은 세상이 온다. 이게 너무 이게 선동을 부추기는 이게 정치 시가 아니냐, 이건 타락하는 시다, 이런 이제 비판이 많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많기는 한데 저는 이제 읽어보다 보면 결국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계급 해방은 뭐 계급을 왜 해방시켰냐 이거죠. 인간 해방을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 해방을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독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보기는 하는 건데 사실은 제가 보면 이 시는 노동의 새벽은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체로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 노동에 대한 진짜 진한 애정들이 진짜 묻어나거든요. 읽다 보면. 또 특히 시가 아까 말씀드린 노래 가사로 많이 활용됐다는 것 자체가 이 시가 저는 대중성과 예술성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았다고 보거든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쉽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시나 문학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충격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걸 뒤틀어버려야 되잖아요. 이 시에 그런 게 많거든요.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지문을 부른다라는 시가 있는데 지문? 우리 손가락 지문이 지문이요? 있죠. 그게 이제 이 시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문을 찍으려는데 지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 지문이 닳아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내가 노동에 소외되고 인간으로 소외되고 국민으로 소외되는 그 느낌. 이 지문이 안 나오니까 관공서에서는 이거 왜 이러냐고 하는데 안 나온 지문을 어떡하게 자기도. 그래서 이건 나는 국민이 아닌가. 이 정말 이제 내가 노동을 하는 사람이 완전히 이 노동에서 진짜 소외된 극단적인 형태가 이거는 진짜 현장 노동자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어머니라는 시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어머니 하면 얼마나 항상 좌파든 우파든 항상 엄마잖아요. 어머니의 품. 막신 고리켜도 어머니가 혁명으로 깨어나고 이런 거고 우파는 당연히 어머니인데 박노해 시에서
어머니는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 당신의 가슴 속에 우리의 적이 숨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적으로 규정해요. 왜요? 왜냐하면 엄마가 우리 아들만 잘 되라, 우리 새끼만 잘 되라, 남들은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어떤 가족 이기주의 같은 그게 바로 우리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노동계급의 단결과 통일을 저해한다. 아니 근데 저는 북한에도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엄마를 적대하는 어머니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충격을 주는 거죠. 엄마 이데올로기에 도전한 최초의 문학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 이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과 성찰을 넓혀주는 시가 좋은 시잖아요. 충격을 주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또 하늘이라는 시는 정말 절창이거든요. 이거는 동학의 어떤 생각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고 이런 거니까 좋은 시는 또 이전의 어떤 우리의 어떤 민족의 생각과 사상을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의식하다 나는 딱 하는데 그런 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참 저는 이게 상당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인데. 네. 근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이 비판은 한번 아까 우리 또 공평하게 네. 서정주 비판처럼 정치적인 시 또 박노해 시가 가지는 한계로 관련해가지고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과 정사, 그러니까 선과 악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과 사 이렇게 구분되는 거는 그래서 인과응보가 되고 사필 규정이 되고 파사현정. 사악한 거는 깨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거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무협의 세계고 막장 드라마의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막장 드라마 보면 막장 그게 결국은 나중에 선과 악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왔다 장보리의 연민정 뭘 해도 악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악인이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세계 무조건 절대선 절대악이 나오고 우리 편은 무조건 선이고 남의 편은 무조건 악인 거는 무협지의 세계나 막장극의 세계만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왜 있잖아요.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에서 신화가 사라지고 그리스 비극이 생겨났냐 이거죠. 뭐냐면 신화에서는 선악이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선악 구분 안 되잖아요. 신들도 막 그랬으니까. 신들도 지 맘대로 막 나쁜 짓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아니 인간으로서 도전해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아테네 여신보다 배를 잘 짠다 했다가 갑자기 이라크네를 거미로 만들지 않나. 뭐 그런 어떤 인간은 건방지면 안 돼. 휴버리스가 막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자체 보면 이건 선과학 자체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탄력적이잖아요. 융통성. 네. 그런데 비극의 세계는 뭐냐 하면 비극의 세계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발언권이 있는 거죠. 비극의 세계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아들이 엄마를 죽인 오레스테이아. 오레스테이에 보면 다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아내는 왜 남편을 죽였냐? 아가멤논은 왜 죽였냐? 딸을 저놈이 그 제물로 바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나는 저놈을 죽이대. 그리고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이제 남편 죽이러 사주하는 그 시동생이죠. 네. 그 시동생 또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놈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형제를 죽여가지고 죽인 내 자기 형제들을 고기를 먹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모든 악인들이 할 말이 다 있는 거예요. 발언권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마땅히 있는 거지. 근데 바로 현실 세계는 그런 느낌이니까 그리스 비극이 히트를 쳤겠죠. 지금도 이래된 게. 모든 사물에 양면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참과 거짓 단정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런 정치시라든지 이런 참여시 일반은 이런 것들을 너무 단순화시킨다. 이런 비극적인 인식이 없이 무조건 뭐든지 저놈은 나쁘고 저놈은 악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과연 진실이 찾아지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비판하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노해의 노동의 새벽은 이런 비판에서 적어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충분히 그 대립들이 변정법적으로 충분히 한 단계 높이 극복이 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보시죠. 뭐. 노동의 새벽. 네. 한번 제가 대표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의 새벽 박노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난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이러다간 오래 못 가지.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33그릇 짱밥으로 기름투성이 체력전을 전력을 다 짜내어 바둥치는 이 전쟁 같은 노동일을 오래 못 가도 끝내 못 가도 어쩔 수 없지. 탈출할 수만 있다면. 진이 빠져 헛개비 같은 29의 내 운명을 날아 빠질 수만 있다면.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죽음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지. 이 질긴 목숨을, 가난의 멍을, 이 운명을 어쩔 수 없지.
늘어처진 육신에 또다시 다가올 내일의 노동을 위하여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소주보다 독한 깡다구를 오기를 분노와 슬픔을 붓는다. 어쩔 수 없는 이 절망의 벽을 기어코 깨트려 솟구칠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희망과 단결을 위해 새벽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잔을 돌리며 돌리며 붓는다. 노동자의 햇 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되게 기가 막히게 요즘의 상황이랑도 너무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네네. 네. 요즘? 요즘 젊은이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야간 근무거든요. 요즘은 이제 주 52시간 노동이 이제 제도가 됐지만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뭐 그 밤샘 근무, 뭐 야간 근무, 연장 근무는 뭐 휴일 근무 이런 거는 뭐 철야 근무 항상 막 다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전쟁 같은 반민이라고 하는 거죠. 전쟁 같은 반민이다. 전투를 치르듯이 격렬하고. 그럼 언제 고되고. 자요? 그러니까 그때는 토요일도 근무를 하잖아요. 휴일 근무할 때도 많고. 정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나중에 다른 시에도 보면 그냥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널브러진다. 기절하듯 쓰러지고 3-4시간 뭐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타이밍을 그때 많이 먹었죠. 타이밍이랑 그런 각성제. 그러니까 잠을 깨야 되니까 그런 거를. 바카스 같은 거예요? 아니 바카스랑 차원이 다르죠. 알약이죠. 잠 안 오는 약이에요. 약이에요, 약. 네. 각성제죠, 각성제. 네. 지금은 아마 약국에서 아마 처방전 없으면 그렇게 못 살 거야. 그럴 아마. 겁니다. 예, 그런 약을 파는지도. 고함량이구나. 예, 그래서 예전에 뭐 수험생들도 가끔 뭐 이 약을 좀 먹기도 했고. 예, 밤샘 이제 시험 앞두고 밤샘 한다고 먹어가지고 근데 머리가 아파가지고 공부 하나도 못 하고. 예. 아니, 제 친구가 같이 갔는데 그걸 못 먹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부작용이 먹겠다. 있군요. 머리가 아파가지고 밤새도록. 예. 그러니까 잠은 못 자는 거죠. 머리가 아파.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그게 몸이 나만 알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만신상이 되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타이밍 말고 정말 몸도 지키면서 또 늦은 시간까지 일할 때 필요한 그 정신을 맑게 해주는 또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커피죠. 그렇습니다. 1kg 커피가 현대판 타이밍입니다. 그거 안 좋은 거라며. 건강해진 머리 타이밍. 깨진다며.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좋아졌어요. 네, 그래갖고 1kg 커피와 함께 특히 네. 이제 밤늦게 뭐 하실 때 잠이 좀 막 이렇게 쏟아지는데 네. 뭐 조금 맑은 정신이면 금방 일 끝내고 잘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때 1kg 커피와 함께 또 밤늦게 혼자 이렇게 다들 잘 때 일하는 게 나름 또 운치도 있고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그 새벽에 약간 고요한 그때 집중도 되게 잘 되잖아요. 그렇죠, 공부도 그렇죠. 그렇고. 네, 그때 내 일할 거리와 함께 옆에 딱 커피 한 잔이 놓여 있다면 얼마나 그림 자체가 또 예뻐집니까? 네. 1kg 커피가 여러분의 고독한 업무를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1kg 커피 다양한 원두가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케냐라든지 에티오피아, 뭐 심지어 뉴질랜드, 뭐 르완다 등등 해서 전 세계의 맛있는 원두는 다 1kg 커피로 모여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여러분도 1kg 커피에서 선택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게시판 공지사항에서 1kg 커피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가시면 다양한 제품들, 특히 이제 선물 세트도 네. 많거든요. 선물 세트도 역시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카페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다간 올해 못 가지. 진짜 이러다가 끝내 못 가지. 죽겠다는 생각 들겠다. 그래서 이게 참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는다. 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가슴에 붓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좋았어요. 전쟁 같은 반민. 그리고 쓰린 가슴 위로 차가운 소주를 붓고. 그리고 이런 어떤 내가 그 상황들. 근데 탈출할 수 있는데 지금 어쩔 수 없지. 이 반복되면서 이거는 결국 체념 같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체념에서 계속해서 붙는데 어떻게 되냐. 결국 이제 절명의 벽을 우리의 어떤 여기 나오죠. 여기서 이제 약간 좀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데 우리의 사랑, 우리의 분노, 우리의 희망과 단계를 위해. 근데 결국은 이런 거죠. 서린 가슴 위로 서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죠. 포장마차에서 정말 오늘 하루도 무사히 하면서 무사히 끝냈다 하면 술을 붓고 네. 신세 한탄 자조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대로만 살 수 없다. 우리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면에서는 이해는 이제 좀 되는 것 같은데 요 시야가 조금 더 다듬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 그래서 어떠냐? 아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소주를 그냥 붓는데 자기 혼자 붓는데 마지막 연을 보면 돌리며 붓는단 말이에요. 이제 같이 간다는 거죠. 연대한다. 그래서 노동자의 햇새벽이 솟아오를 때까지. 자, 이제 이 노동의 새벽은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널브러지는 폐잔병처럼 된 새벽이 아니라 새로운 새 새벽이 신새벽이 솟아오르는 새벽으로 바꿔내가겠다는 어떤 결의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은 어디 저 무슨 문학을 제대로 공부하신 적은 없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책은 좋아하고 읽었지만 말 그대로 학교가 아니라 네네. 본인의 독서와 본인의 어떤 생활, 네. 그 노동을 통해서 이 시가 만들어진 거죠. 예전에 그 소금꽃나무인가 네. 하는 김진숙 아 맞아요. 그 노동자 한진중공업. 네. 그분의 책도 참 예전에 재밌게 봤었던 네. 재밌게라기보다 하여튼 굉장히 그 감명 깊게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소설이에요. 그것도 이제 소금꽃나무가 운동장 같은 데서 티셔츠를 입고 막 일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게 이제 등에 땀들이 말라갖고 아 소금처럼. 희게 이제 그죠. 소금처럼 진짜 희게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소금꽃이 핀다고 하죠. 근데 사람들이 써 있으니까 전부 나무처럼 이제 그걸 소금꽃 나무로 하는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좀 약간 충격, 약간 그러네. 뭐 그랬던 느낌이 좀 있는데 요 박노해 시인의 네. 좀 어떤 물길을 좀 이어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네네. 뭐 이 제일 처음 나온 시는 하늘이라는 시인데요. 네. 이 하늘이라는 시도 참 절창이죠. 한번 간단하게 이거 뭐 너무 많으니까 조금씩 얘기는 읽겠습니다. 네. 우리 세 식구의 밥줄을 쥐고 있는 사장님은 나의 하늘이다. 프레스에 찍힌 손을 부여안고 병원으로 갔을 때 손을 붙일 수도 병신을 만들 수도 있는 의사 선생님은 나의 하늘이다. 2달째 임금이 막히고 노조를 결성하다 경찰서에 끌려가 세상에 죄 한 번 짓지 않은 우리를 감옥소에 집어넣는다는 경찰관님은 항시 두려운 하늘이다. 죄인을 만들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판검사님은 무서운 하늘이다. 관청에 앉아서 흥하게도 망하게도 할 수 있는 관리들은 겁나는 하늘이다. 높은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은 모두 하늘처럼 벤다. 아니 우리의 생을 관장하는 검은 하늘이시다. 나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하늘이 되나.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 가슴 되게 답답하다. 이 시를 듣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도 하늘이 되고 싶다.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 싶다. 이렇게 하죠. 이 하늘은 진짜 저는 그거 같아요. 정말 우리 동학의 인내천사상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고 사실은 누군가 모두가 모두에게 하늘이 돼야 되는데 네네. 왜 이제 돈이 있고 힘이 있고 자본과 권력이 이제 검은 하늘이 되냐? 그럼 푸른 하늘이 아닌 거죠. 검은 하늘이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 시는 참 진짜 동학의 어떤 네. 우리가 시천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동학의 그 주문 중에 그 천주를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네. 이런 느낌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가 이 시집에 가장 먼저 하늘이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이건 노동자만이 잘 살고 노동자가 해방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가장 천대받고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가 결국 하늘이 될 때 이 세상 모두가 하늘이 될 수 있다. 이거를 딱 상징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첫 번째로 하늘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거기 하늘이라는 시의 앞부분인 거예요? 네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연애시가 좀 있거든요. 연애시. 네. 근데 이게 재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정민이가 한번 갈까요? 아니요. 제가 할까요? 네. 뭐 보시네. 선생님. 자, 천생연분이라는 시입니다. 대체로 박노해 시인의 시가 좀 긴 편이군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이 이뻐서가 아니다. 젖은 손이 애처로워서가 아니다. 이쁜 걸로야 TV 탤런트 따를 수 없고 세련미로야 종로 거리 여자들 견줄 수 없고 고상하고 귀티나는 지성미로야 여대생 년들 쳐다볼 수도 없겠지.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것은 588 여성동지 발 뒤꿈치도 안 차고 서비스로야 식모보단 못하지. 음식 솜씨 꽃꽂이야 학원 강사 따르겄나. 그래도 나는 당신이 오지게 좋다. 살아볼수록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이고 겁나게 좋더라. 내가 동료들과 술망태가 되어와도 며칠씩 자정 넘어 동료 집을 전전해도 건강 걱정 일 격려에 다시 기운이 솟고 결혼 후 3년 넘게 근한
세일샤스 하나 못 사도 짜장면 외식 한번 못하고 로션 하나로 1년 넘게 써도 항상 새순처럼 웃는 당신이 좋소. 장난해. 자, 이쯤이면 한번 폭발할 줄 알았는데 역시 폭발해. 변함없네. 폭발. 이러면 참을 수 없어. 자, 토요일이면 당신이 무대기로 동료들을 몰고 와 피곤해 지친 나는 주방장이 되어도 요즘 들어 빨래, 연탄가리, 김치까지 내 몫이 되어도 나는 당신만 있으면 째지게 줬소. 조금만 나태하거나 불성실하면 가차없이 비판하는 진짜 겁나는 당신. 좌절하고 지치면 따스한 포옹으로 생명력을 잃게 세우는 당신. 나는 쬐끔한 당신 몸 어디에서 그 큰 사랑이 끝없는 생명력이 나오는가. 곤히 잠든 당신 가슴을 열어보다 멍청하게 웃는다. 못 배우고 멍든 공순이와 공돌이로 슬픔과 절망의 밑바닥에서 일어나 만난 당신과 나는 천생연분.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과 억압 속의 시들은 빛나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숙명을 당신과 나는 사랑으로 까부수고 밤하늘 별처럼 흐르는 시내처럼 들의 꽃처럼 소곤소곤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위하여 우린 결말도 못 보고 눈 감을지 몰라. 저 거친 발구발에 무섭게 소용돌이쳐 오는 탕류 속에 비명조차 못 지르고 휩쓸려 갈지도 몰라. 그래도 우린 기쁨으로 산다 이 길을. 그래도 나는 당신이 눈물나게 좋다 여보야. 도중에 깨진다 해도 우리 속에 살아나 죽음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른 봄마다 당신은 개나리 나는 진달래로 삼천리 방방곡곡 흐드러지게 피어나 봄바람에 입 맞추며 옛 얘기 나누며 일찍이 일을 끝내고 쌍쌍이 산에 와서 진달래 개나리 꺾어 물고 푸성기 같은 웃음 터뜨리는 젊은 노동자들의 모습을 보며 그윽한 눈물로 지자 여보야. 나는 당신이 좋다. 듬직한 동지며 연인인 당신을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 나는 당신이 미치게 좋다. 아주 소박하죠. 뭐가 소박합니까 지금? 이 남자의 바람을 여기다가 다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바람은 아니고 이거 바로 그래서 이 다음 시가 네. 반성을 해요. 이불을 꿰매면서 반성을 해요 또. 그래요? 반성 시가 좋아요. 있습니까? 네,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속옷 빨래를 하면서 나는 부끄러움에 가슴을 친다. 똑같이 공장에서 돌아와 자정이 넘도록 설거지에 방청소에 고추장 단지 뚜껑까지 마무리하는 아내에게 나는 그저 밥 달라 물 달라 옷 달라 시켰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하면서 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에 바탕해야 한다는 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아내를 기다리며 이불 호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승의 바늘을 찌른다. 이렇게. 심지어 맞벌이였어? 장난해 지금. 맞벌이 할 수밖에 없죠 여기는. 네. 전업이어도 지금 앞에 같은 그런 막 친구들 몰려와가지고 막 밤중에 밥 차려내 이것도 지금 화가 나는데 심지어 지금 맞벌이란 말이야. 사실은 이런 노동자들이 살면서 네. 남성 노동자도 여전히 여성 노동자에게 이렇게 봉건적으로 남존재비 하거나 하는 게 이슈를 보고 다들 알았던 거예요. 뭐 노동하면 다 달라진 줄 알았더니 여전히 그런 봉건적 관계가 네네.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걸 솔직하게 또 고백하는 거죠. 이게 결국 아까 미당 서정주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결국 시든 모든 문학의 근본은 솔직한 진술. 이게 근본 깔려야 되는 것 같아요. 분식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또 재미있는 게요. 한강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네. 우리 그 한강? 네, 바로 서울 한강. 이게 박노해 씨도 한강을 썼고요. 미당 서정주도 한강을 썼어요. 아 그래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이 서정주 한강하고 박노해 네, 한강을 비교해서, 제가 한번 비교해 네. 볼게요. 아유 네. 좋습니다. 재밌겠다. 이 서정주 한강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설이 묻은 섣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려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민들레나 수기풀 같은 것들 또 한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 언덕 꽃상여 떼가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번 더 바라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이게 이제 서정주 한강입니다. 좋은데요. 서정주 씨 좋다. 강물이 풀린다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겨울이라는 것은 얼마나 모진 세상살이 네. 각박한 우리 달림살이 이걸 상징하는데 영원히 꽁꽁 얼을 같았던 그 달림살이가 네. 한강이 풀리듯이 우리도 좀 언제 한번 풀어지 볼까 이 달림살이가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내가 혼자 그냥 한평생 울고 가려고 아유 나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강물이 풀려가지고 햇빛 물결을 내게 주고 이런 어떤 느낌들 이런 좀 것들이. 거꾸로 했네요. 그러니까 따뜻해져서 물이 풀린 건데 네. 마치 물이 풀려서 따뜻해진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가 가지는 게 매력이 네네. 그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 귀천 했던 천상병 시인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엄청난 1학년 때 좋은 시를 썼거든요 한번. 그 자기가 그날 학교에서 그 집에서 놀다가 아유 그냥 놀지 말고 밖에 나가봐라 해가지고 뭐 공원에 갔다가 뭔가 상녀를 본 거예요. 상녀를 봤는데 그걸 갖고 시를 쓴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오늘 내가 울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시가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 강물이 흘러가는 것은 오늘 내가 울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강물은 그냥 흘러가는 건데 이거를 마치 지금 내가 울어가지고 강물이 이게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이 시를 썼다는 게 고등학교 때 쓴 거예요?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썼더라고요. 그게 참 대단하다 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지금 이 자연 세계는 그냥 움직이지만 이 나의 어떤 우리 관념, 의지를 가지고 이 결의를 다지는 거죠. 네. 자, 그렇게 근데 약간 이게 느낌이 다 좋은데 여기도 역시 좀 초탈한 느낌이 들잖아요. 뭔가 좀 현실하고 좀 거리를 자꾸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탄미주의자라고 그렇게. 무슨 그렇지. 주의자? 탄미주의자라고. 탄미. 미를 탐미하는. 네. 그 아름다움을 가장 네. 최고의 가치로 치는 거죠. 네, 유미주의자 네. 하듯이. 네, 네. 근데 박노의 한강은 이렇습니다. 네. 한강이 가슴을 연다. 여인 의미의 가슴처럼 주름진 강심이 소리 없이 열려 흐른다. 얼어붙은 겨울 속으로 숨죽이며 흐느낌으로 흐르던 눈물 강물. 봄은 먼데 멍든 가슴 지친 노동에 탄식하며 쓰러져 몰아치는 찬바람에 다시 아기찬 이를 물며 일어서 흐르는 사랑이여 모진 생명이여. 강물은 흐르고 더러움과 오욕에 뒤섞여 거칠게 한강은 흐르고 살얼음을 뒤척이며 어두운 겨울 속으로 봄을 부르며 소리 없이 열려 흐르는 눈물이여 강물이여. 이 한강 느낌이 좀 또 확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정말 막 솟구치는 느낌이네. 아무리 현실이 강팍하고 고단해도 반드시 네. 이 강물을 우리의 눈물과 강물을 동치해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열어내겠다.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두 신이 같은 한강을 바라보면서 강물 열려가는 걸 바라보면서 이게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우리 정민이는 두 시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앞에 그 선보여 주셨던 시들은 다 서정주 시인의 시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이 시는 박노해 시인의 시가 그래?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뭔가 되게 약간 그 한강이라는 이미지랑 이 시랑 잘 맞아 떨어지면서 의외네. 네, 마음이 약간 딱 이렇게 일어나려는 그러니까 느낌. 한강이 우리가 강을 젖줄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우리의 젖줄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딱 재미있어요. 여인 의미의 가슴처럼. 근데 그 한강은 지금 마른 엄마의 어떤 말라 비틀어진 젖가슴처럼 그런 뭔가가 지금 제대로 흐르고 있지 않다. 이 느낌을 주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노동자라든지 지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젖줄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 왜? 더러움과 오욕에 뒤섞여 가지고 거칠게 흘러가니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한테 보여주는 느낌 같아요. 너무 긴 시보다 약간 이렇게 적당히 좀 짧은 시가 저는 좀 더 여운이 있어서 좋은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요게 또 긴 시가 재밌는 것도 있어요. 네. 이 포장마차라는 시는 포장마차. 이 일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끼리 몰려가지고 에이 우리 오늘 술이나 한잔 하지 하면서 벌어지는 일을 완전히 한 편의 드라마처럼 단막극처럼 보여주거든요. 이 시가 제가 요건 간단하게 네네. 한번 네. 이런 말 합니다. 포장마차 모래에 사기 텄나 사장님이 애를 뱉나 이 좋은 토요일 잔업이 없단다. 그 옛날 그런 이야기예요. 모래 사기 트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사장님이 애를 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토요일 잔업이 없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태리 타올로 기름 낀 손을 닦고서 작업복 갈아입고 담배 한 대 부추물면 두둥실 풍선처럼 마음이 들떠 누구라 할 것 없이 한 잔 꺾자며 공장 뒷담 포장마차 커튼을 연다. 새죽바 막걸리파 편을 가르다. 다수결 두꺼비로 통일을 보고 첫달 본 김영축혀 꼼장어 굽고 새신랑 정영 을러대어 정력에 좋다고 해삼 한 접시. 자격증 시험부터 호봉 올라간 문영이 기분 좋다고 족발 2개 사고 걸개 놓인 안주발에 절로 술이 익는다. 쫙 전경이 펼쳐지죠. 그림이 그죠? 딱 그려지네. 네, 이게 그렇네. 야 이거 너 요번에 애 자격증 봤으니까 땄다며. 꼼장어 굽고 자격증 땄으니 족발 사고 야 정력에 좋아 새신랑 해삼. 이게 새벽에 안 서는 놈은 빚도 주지 말랬는데 새벽에 안 서는 놈은 빚도 주지 말랬는데 잔업에 골다 보니 요게 새벽까지 기척도 안 해. 일주일째 아내 고고 새벽에 곰팡이 기척도 안 하면 죽어야지.
이거 재밌어요. 일주일째 아내 고곳 곰팡이 쓸겠다고 킬킬거리고 이제 신혼 한 달째인 정영 새 신부 토실한 히프 모양이 쳐다들 날 상이라며 좌우 33 1심 9천 김영 5단계 노하우 전수에 많이 전수하시잖아요 한 번씩. 해 벌리는 놈, 심각한 놈, 기득대는 놈, 한 잔 두 잔 술잔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는 녹아들어 하나가 되어 송영은 문영에게 감정풀이 화해주를 청하고 서씨는 전기과 박영과 찜찜했던 오해를 털어놓고 노씨는 왕년에 광빨나던 시절 타령이 시작되고 장단 맞추는 김영, 만주에서 개장수하며 독립우동하는 뻥까는 야화가 기세를 올리면 부산 자갈치 공영, 야야 치아라 벌써 100번째다마 내 한국 복제 네 박수 안 치나 두만강을 노저 5, 6도 돌아 개나리 처녀 미워 울고 눕는 박들째로 발기를 돌려 젓가락 두들기며 주전자 뚜껑 들음에도 어깨 우쭐 방댕이 들썩 쿵따라닥딱 좋고 영자야 안주 한 잔 사라 더 주라잉 2차 가자 집에 가자 고고장 가자는 걸 알뜰꾼 신씨가 눌러앉히고 한 병 두 병 더 할수록 근하게 치기가 올라 뭐 같은 노무과장, 상무새끼 쪽발이 사장놈, 노사협의 놈들 때려엎자고 꼭 닫아둔 우라통들이 터져나온다. 문영은 간신자식들 먼저 깨야 한다며 벌겋게 달아오르고 정영은 단계적으로 구내식당부터 시정하자고 나지기 속삭인다. 상고나와 기름장이 된 회계 담당 김영은 외상장부 넘겨가며 계산을 한다. 냉수 한 사발 돌려 마시고 자욱한 연기 속 포장마차 놨으면 어깨를 끼고 비틀비틀 일렬 횡대로서 담백에 오줌 갈기고 내일도 휴일 특근 나온다며 리어카 장수 때리쳐 딸기 1,000원어치씩 옆주머니에 꿰차고 작별에 손 흔들며 잔업 없는 오늘만은 두둥실 토요일 밤을 흥얼거리며 아내가 기다리는 집을 향한다. 이건 완전 한 편의 드라마 같잖아요. 다 같이 오는 거죠? 아까 그들이 집으로? 아니 각자 가는 거죠. 각자. 아주 그림이 선명하게 잘 그려지는 네. 그러니까 살아있는 듯한 그런 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거는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은 남성 편력기가 있는데 네. 이게 참 저도 좀 재밌더라고요. 남성 편력기. 남성 우리, 편력기. 시다 시절 훤칠한 미남에다 눈매와 뒷모습이 사슴처럼 쓸쓸해 보이는 검사반 진수가 좋아 밤늦도록 그 가을을 함께 걸었지만 갈수록 내 가슴은 마른 낙엽이었다. 아 이건 이제 여성 입장에 쓴 거군요. 그렇죠. 네. 미싱사가 되어 미치게 배우고 싶어 셋집 주인네 친절한 대학생을 사모하여 지친 몸으로 새벽까지 책을 읽어도 그와 나 사이엔 메울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었다. 조장이 되어 돈 잘 쓰고 세레미가 멋져 지시할 때 위험 있고 인간미 넘치는 김 과장이 좋아 경양식집 조명불빛 아래 웃음 지어봤지만 허망한 한 잔 맥주 거품이었지. 재밌다. 내 불안한 존재를 듬직하게 안아줄 남자답고 야성적인 정열이와의 겨울은 상처 입은 고목처럼 거친 아픔이었다. 반장이 되었을 때 동갑내기들이 결혼에 들뜨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영훈 씨와의 사랑도 지 한 몸밖에 모르는 이기와 독선에 질려 갈 테면 가라고 떠나보냈지. 미싱밥 8년에 100여 명이던 회사가 1,500명으로 대회사로 늘어났으나 내게 남은 것은 50만 원짜리 월세 한 칸, 월부 카세트 하나, 그리고 진이 빠진 25 육신. 토닥거리는 주임의 격려와 부장님의 회식이 있고 나면 어김없이 조여드는 생산량에 미싱사 시다를 달달 볶으며 정신없이 발바대고 악을 쓰다가 잔업 끝난 밤거리를 천근 무게로 지쳐가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다. 이를 깨물며 다짐해본다. 연약하고 우스갯소리만 잘하는 줄 알았던 국만이가 저렇듯 동료들의 깊은 신뢰 속에 확실한 주관과 실천력이 있음이 가진 사장보다 더 당당한 용기와 뚜렷한 소신으로 희생을 각오한 큰 사랑을 키워가고 있음이 3일간의 싸움 속에서 뜨거운 감명으로 충만되어 젖어온다. 새 사랑을 이제 찾은 거예요. 참다운 남자란 이런 남자라고, 일생을 함께하며 내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기쁨으로 살아날 진짜 남자라고, 어떤 고난도 함께 싸워 나가리라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나누며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나를 가다듬는다. 마지막 결국 좋은 남성을 찾았군요. 반려자. 그렇죠. 뭐 같이 이제 흔히 말하는 진짜 노동자를 찾은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조금 뭔가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 요즘하고는 그 가르치려 드는 느낌은 좀 별로 요즘 사람들 안 좋아하니까 네네네. 그런 게 좀 그때 이때만 해도 계몽, 교훈이 주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점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 사실은 근데 저는 좀 여기도 절창 중에 또 하나가 네. 시다의 꿈이거든요. 이것도 노래가 됐는데 시다 알죠? 응?
시다라는 거 알죠? 시다발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무슨 뭐 보조 뭐 이렇게 네. 있었는데 시다의 꿈 한번 우리 정민 여러분 한번 아,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짧습니까 이거는? 요거는 그나마 좀 짧네. 시다의 꿈. 긴 공장의 밤, 시린 어깨 위로 피로가 한파처럼 몰려온다. 드르륵 득득, 미싱을 타고 꿈결 같은 미싱을 타고 두 알의 타이밍으로 철야를 버티는 시다의 언손으로 장밋빛 꿈을 잘라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을 싹둑 잘라 피 흐르는 가죽본을 미싱대에 올린다. 끝도 없이 올린다. 아직은 시다. 미싱대에 오르고 싶다. 미싱을 타고 장군처럼 당당한 얼굴로 미싱을 타고 언 몸뚱어리 감싸줄 따스한 옷을 만들고 싶다. 찢겨진 살림을 깁고 싶다. 떨려오는 온몸을 소름치며 가위질, 망치질로 다림질하는 아직은 시다. 미싱을 타고 미싱을 타고 갈라진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싶은 시다의 꿈으로 찬바람 치는 공단거리를 허청이며 내달리는 왜소한 시다의 몸짓, 파리한 이마 위로 새벽별 빛나다. 정민여가 딕션이 참 좋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전달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노래로도 많이 들려지고 이 시다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수습이잖아요. 네. 이제 일을 배우기 위해서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 미싱이라고 하죠. 요즘은 이제 그 재봉틀. 요즘은 이제 미싱사 이런 말 안 쓰고 이제 요즘은 재봉사 이렇게 쓰는데 그 이게 결국은 단계를 밟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철야를 버텨야 되고. 그 엄청 환경 안 좋은 거 알죠? 예전에 청계 피복 노조. 아, 먼지가 뭐 미세먼지 그게 이런 다 건 지금 폐병 걸리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고 본래 법을 지키는 건 장관이 지키라고 말해야 되는데 노동자가 지키라고 요구하고 분신을 한 거예요. 예, 그런 바로 그 이야기들인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시다의 꿈이 있는 거죠. 그래도 이제 내가 노동에서 또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내가 아무리 이게 힘든 또 삶의 현장이지만 또 내가 그 기술을 배우는 또 내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또 터전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게 미싱을 타고 단순하게 막 적개심 남고 이 세상은 뜰이 없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미싱을 타고 갈라진 세상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싶은 시다의 꿈. 자, 이게 참 절찬 같아요. 이 갈라진 세상을 다 연결하는 게 바로 시다의 꿈이다 이거죠. 정치인들은 배워야 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시다의 꿈을 배워야지. 분열하고 대립시키면 이건 답이 없거든요. 이 시다의 이 84년 당시에도 이 시다의 꿈이 세상 갈라진 모든 걸 하나로 이어내고 싶은 건데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파리한 여전히 아직은 시다고 찬바람 부는 새벽을 들어가다 보면 정말 우리 새벽벌 보기 운동 그런 거 있죠. 새벽벌은 여전히 빛나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깜깜한 밤이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당신은 시다고 아직까지 시대는 음혹한 암흑이다.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미싱사 되는 게 꿈이군요, 시다. 그렇죠. 시다의 꿈은 미싱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최근에 근데 이런 노동 현장 관련해 가지고 뭐 요즘 그런 일들이 여전히 시정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지금 2,400명이 산업재해로 계속 숨지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러냐 이거죠. 이런 가장 간단한 생명과 안전조차도 이게 이 뭡니까 우리가 지키질 못하고 이 진짜 뭐 김훈 소설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낙엽처럼 목숨이 떨어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 가만히 있는가. 우리가 수백 명이 죽으면 대형 인재라 그러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사람이 1년에 몇백 명이 죽고 2,400명이 토탈 죽는데 이걸 손 놓고 있다는 게 이게 올바른 나라고 올바른 이게 정치냐. 그런데 그걸 사실은 박노해 시인이 84년에 이 손무덤이라는 시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시는 진짜 이게 손무덤? 저는 손무덤, 손을 묻은 무덤이라는 거죠.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죠. 그럴까요? 네. 이건 한번 정말 산업재해는 진짜 네. 이건 돈 쓰면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안전에 회사들이 돈만 투자하면 사실 줄일 수 있는 거 뻔히 보여. 돈을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김훈 선생이 그 이번에 쓴 거를 보니까 산업 현장이 건설 현장에서 많이 추락해서 맨날 많이 다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타일 벽 외벽 붙일 때 비계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계를 조금만 더 좀 튼튼하게 만들고 그 뭡니까 볼트를 쪼아대고 그것만 해도 그걸 되는데 그거 돈 크게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으로도 이걸 좀 더 그 위험을 외주화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용균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업안전법. 작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태안발전소에서.
그 정부가 지금 시행령을 무력화하고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시행령을 법은 만들어놓고 시행령을 무력화해 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흔히 말하는 김문수 선생 말대로 자본 권력에 이거는 계속해서 정부와 의회가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해갖고 무슨 일을 하겠냐 이거죠. 네.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정치 개혁도 중요한데 이런 노동 개혁이나 경제 개혁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사회를 좋은 사회로 만들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저 진짜 지난번에 깜짝 놀랐던 게 얼마 전에 태풍 왔었잖아요. 근데도 막 그 바람 엄청 날리는데 공사 현장에서는 계속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내가 오늘 출근하면서 어쩌면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일 문제가 제가 정말 이게 결국 죽는 사람들이 왜 문제가 안 고쳐지느냐. 네. 역시 이제 김문수 선생 이야기인데 다 집안 돈 없고 빽 없는 집안 애들이 일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부잣집 사람들 힘있는 집안 자식들 일을 하면 절대 안 고쳐지는 아니 고쳐질 텐데. 그 예전에 그런 생각이 나요. 미국에 프리먼 다이슨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후진국의 안전 문화라든지 네. 좀 이런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빠르냐. 보통 우리는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잖아요. 우리 경부고속도로 놨듯이 후진국이 좀 더 빨리 선진화되려면 도로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공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항이요? 그럼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잖아요. 후진국에 무슨 공항에 몇 명이 이용하냐 비행기 공항에 도로를 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이게 경제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화 제도를 바꾸는데 좋지 않냐니까 다이슨이 딱 한마디 해요. 도로는 그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또 부정부패도 나오고 공항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부정부패가 계속 끊이지 않는다. 누구나 다 특히나 대부분 사람 운영하는 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도 많이 이용하니까. 근데 공항은 누가 이용하냐 이거죠. 돈 많은 사람은 이용한다. 권력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공항 이 안전 시스템이 정비 안 되고 이러면 떨어지면 죽고 난리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항 이용하는 걸 통해서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화 제도 관행을 확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바꾸게 만들어야지. 자기들이 몸에 느껴야지 일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이슨 말도 다이슨은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도로 하지 말고 공항부터 만들거든요.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화 의식이 확 높아진다고 해요. 근데 저는 진짜. 김문생 이번에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건 맞다. 이건 이래 되니까 내 주변에 친구가 누가 그렇다 다쳤다 이러면 반드시 빨리 고쳐야 되겠다는데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나는 거 아니냐. 자, 손무덤이라는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슬프네요. 올 어린이날만은 안사람과 아들놈 손목 잡고 어린이 대공원에라도 가야겠다며 은하수를 빨며 웃던 정형의 손목이 날아갔다. 작업복을 입었다고 사장님 그라나다 승용차도 공장장님 로얄 살롱도 부장님 스텔라도 태워주지 않아 한참 피를 흘린 후에 타이탄 짐칸에 앉아 병원에 갔다. 기계 사이에 끼어 아직 팔딱거리는 손을 기름 먹은 장갑 속에서 꺼내어 36년 한많은 노동자의 손을 보며 말을 잇는다. 비닐봉지에 싼 손을 품에 넣고 봉천동 산동네 정형집을 찾아 서글한 눈매의 그의 아내와 초롱한 아들놈을 보며 차마 손만은 꺼내주지를 못하였다. 헌한 대낮에 산동네 구멍가게 주저앉아 쇠주병을 비우고 정형이 부탁한 산재 관계책을 찾아 종로의 크다는 책방을 둘러봐도 옌병할 산더미 같은 책들 중에 노동자가 읽을 책은 두 눈 까뒤집어도 없고 화창한 봄날 오후의 종로거리엔 세련된 남녀들이 화사한 봄빛으로 흘러가고 영화에서 본 미국 상가처럼 외국 상표 찍힌 왠갓 좋은 것들이 휘황하여 작업화를 신은 내가 마치 탈출한 죄수처럼 쫄드만 고층 사우나 빌딩 앞엔 자가용이 즐비하고 고급 요정 살롱 앞에도 승용차가 가득하고 거대한 백화점이 넘쳐 흐르고 프로야구장엔 함성이 일고 노동자들이 칼처럼 곤두세워 좆빠져라 일할 시간에 느긋하게 즐기는 연놈들이 왜 이리 많은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선진조국의 종로거리를 나는 ET가 되어 얼라간 미친놈처럼 헤매이다 일당 4,800원짜리 노동자로 돌아와 연장노동 도장을 찍는다.
내 품속의 정향손은 싸늘히 식어 푸르댕댕하고 우리는 손을 소주에 씻어들고 양지 바른 공장 담벼락 밑에 묻는다. 노동자의 피땀 위에서 번영의 조국을 향락하는 누런 착취의 손들을,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하얀 손들을 묻는다. 프레스로 싹둑싹둑 짓잘라 원한의 눈물로 묻는다. 일하는 손들이 기쁨의 손짓으로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야, 요 네. 시는 근데 여전히 유효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네. 84년에 이제 이 시집이 발표됐는데 여전히 지금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산업재해 1년에 2,400명이 돌아가시니까 뭐 또 다친 사람들은 더 말할 나이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요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책임은 아래로 내려가서 윗사람 책임은 다 사라지고 이유는 위로 올라가서 윗사람들에게 다 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전부 밑으로 다 전가돼 버리고 이익은 다 위로 올라가고. 이익은 다 위로 올라가고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면 김훈 작가는 딱 한마디 말이죠. 아 이제 알았다. 우리는 고대 국가다. 세습사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 부와 지금 신분이 세습되고 있구나. 자기는 이제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참 그 84년에 당시 그때는 프레스 기계 워낙 이제 맞아요. 손가락이라든지 손목 절단된 사고 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지 접합이라고 하죠. 손가락 이런 접합하는 그게 아주 뭐 공단 주변에 그런 이제 병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많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제도 장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단속이 이제 관계 법규가 강화되니까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뭐 여전히 이런 그 당시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게 단순하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재밌는 게 결국은 하얀 손들을 묻어버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잘린 손이 기쁨의 손줄에 살아날 때까지 묻고 또 묻는다. 여기서 또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또 이 비극을 극복하려고 하는 좀 의지 이런 것들은 좀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 이거 뭐 날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그럼요. 예. 시를 또 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시를 읽을 때는 눈에 그냥 파란 불꽃이 튀는 느낌. 그러니까, 이 예. 분노와 네, 이 네. 분노와 적개심 이런 것들이 느껴져. 근데 사실 또 분노라는 것도 인간의 인식에서 최고 단계 중에 하나가 분노라거든요. 인간의 인식은 결국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그 분노라는 것들은 단순한 게 뭐 감정의 어떤 하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야말로 인식의 최고 단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죠. 네. 자, 우리 박노해 시인의 시는 어떻게 요 정도입니까? 아니면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그거 하는데 결국 네. 우리가 또 마지막은 또 어머니로 한번 장식을 아까 해보시죠. 그 어머님 비판 됐다던. 네. 어머니, 남도의 허기진 온유월 뙤약볕 아래 호미를 쥐고 밭고랑을 기던 당신 품에서 말라붙은 젖을 빨며 당신 몸으로 갈 고기 한 점, 쌀밥 한 술, 연하고 기름진 것을 받아먹으며 거미처럼 제 어미 몸을 파먹으며 자랐습니다. 풀나무죽 쑤어먹고 어지러움 속에 커도 못 배워 한많은 노동자로 몸부림쳐도 도둑질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 안 하고 놀고 먹지도 남을 괴롭히지도 않았습니다. 나로 하여 이 세상에서 단 하나 슬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어머니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의 오직 하나 소원이라면 가진 것 적어도 오순도순 평온한 가정이었지요. 저는 열심히 일했고 떳떳하게 요구했고 양심대로 우리들의 새 날을 위해 싸웠습니다. 투쟁이 깊어갈수록 우리에겐 풍파가 몰아쳤고 당신은 더 불안하고 체념 속에 주저앉아 다시 나를 붙들고 애원하며 원망합니다. 어머니, 환갑이 넘어서도 파출부살이를 하는 당신의 염원은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가난했기에 못 배웠기에 수모와 천대와 노동에 시퍼런한 맺혔기에 오순도순 평온한 가정의 바램은 마땅한 우리 모두의 비원입니다. 오 어머니, 당신 속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염원을 오순도순 평온한 가정의 바램을 잔혹하게 짓밟고 선 저들은 간교하게도 당신의 비원 속에 굴종과 이기주의와 안일의 독사로 도사리며 간악한 적의 가장 집요하고 공고한 혓바닥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인륜을 파고들며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 사람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어머님의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비원을 위하여 짓눌리고 빼앗긴 행복을 되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불효자가 되어 저 참혹한 싸움터로 울며 당신 곁을 떠나갑니다. 어머님의 피눈물과 원한을 품고서 기필코 사랑과 효성으로 돌려드리고야 말 우리들의 소중한 평화를 쟁취하고자 피투성이 싸움 속에서 승리의 깃발을 드높이 펄럭이며 빛나는 얼굴로 돌아와 큰절 올리는 그날까지 어머님, 우리는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당신 속에 도사린 적의 혓바닥을 냉혹하게 적대적으로 끊어버리는 진실로 어머니를 사랑하옵는 천하의 몹쓸 불효자가 되어 피눈물을 뿌리며 싸움터로 나아갑니다. 어머니. 무섭습니다. 엄마 속에 적의 혓바닥이 도사리고 있다. 근데 또 뭐 잘 보니까 또 그게 결국은 어머니의 네. 진정한 바라는 바일 네.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가 서정주 시나 박노해 시를 볼 때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국 그 각각의 시인들이 처한 시대 환경이라는 것은 항상 엄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개인의 진실이 있고 세계는 거짓을 강요할 때 이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나는 내 개인의 진실은 분명히 이것인데 세계는 거짓을 강요할 때 네.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상적 삶을 살아가는 네. 뭐 세 가지 방식하고도 비슷한데 결국 그렇게 부딪힐 때 첫 번째는 그냥 진실의 세계로 은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정주가 보여주듯이 초월해버리는 거예요. 초연해버리고 그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현실에 행동하는 거죠. 바로 박노해 시인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진실과 세계의 거짓이 부딪히니까 이겨내겠다. 나는 현실에 행동할 수밖에 없다. 싸워간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진실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진실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현실의 관점에서는 그 세상의 거짓을 수용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그걸 비극적인 세계인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서정주는 진실의 세계로 은퇴하는 방식하고 이런 어떤 비극적 세계인식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박노해 시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떤 이의 세계, 현실에 행동하는 세계. 그 진실이라는 것들은 교과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삶의 세계 속에서 관철되고 구현돼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들 같아요. 그래서 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든 또 그 결국 두 시인 전부 다 솔직하고 아주 솔직하고 아주 결국 솔직함이야말로 일단 문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는 가장 큰 전제 조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제 서정주 시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친일 행위라든지 반민족 행위라든지 독재 정권의 그 여러 가지 야합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주 엄중하게 계속해서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는 반드시 비판받아야 되는데 또 그거와 또 같이 병행해서 그 시생에는 우리 어느 공동체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또 같이 갈고 닦고 연구하는 것 또한 그것도 필요한 작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주와 박노해. 우리 시 좋아하는 정민여님은 어떠셨어요? 되게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어떨까 했는데 너무 다르다. 네, 근데 각기 다른 매력이 있어가지고 되게 풍요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요. 박노해 시인의 시는 저는 뭐 많이 못 읽어봤는데 네.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마음이 뭔가 무거워. 마지막 시가 좀 이렇게 끝나니까 되게 마음이 무거워요. 그게 좋은 시죠. 마음을 무겁게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뭔가 지금 좀 생각할 거리 뭔가 마음에 뭔가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99번째 일당백 99번째 시간은 저희가 시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서정주 그리고 박노해 우리나라 시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두 분을 저희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저는 뭐 굉장히 의미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듣는 분들도 생각 많이 하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대망의 100번째 책 마지막 책을 뭘로 하실지 너무 궁금하네요. 마지막 책은 한번 슬쩍 비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뤘던 사기라는 책, 그 책을 다시 한번 소환을 해서 시작이 곧 끝이 또 다른 시작인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 다음 시간에는 사기.
네, 사기. 또 우리 정민혁 버전 사기가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그 사기편을 같이 안 해가지고 항상 궁금했는데 사기가 이번에 또 다시 공부할 수 있겠네요. 어지간하면 2편부터 99편까지 왔으면 1편 정도는 들어볼 만도 한데 안 듣더라고 이 정민호는. 아유 확실히 그 지조가 있습니다. 나만의 스타일이야 그거는. 본인이 한 거 아니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 다음 시간에 정민호와 함께하는 네. 100번째 책 사기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책 다시 한번 저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전달해드릴 내용이 많겠네요. 네, 자 그럼 저희는 이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